복도 끝에서 소리가 먼저 들렸다. 쩌렁쩌렁 울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 김서연은 주방 문을 막 나서다가 발을 멈췄다. 손에는 오후 간식용 죽 냄비를 닦고 남은 행주가 들려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이민재 팀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아직도 덜 닦았잖아. 서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3층 복도 한가운데 오복순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청소 카트 옆에 서 있었다. 겨울 형광등 빛 아래 할머니의 얇은 점퍼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이민재가 발끝으로 걸레를 밀쳤다. 축축한 걸레가 미끄러지며 바닥을 가로질렀다.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 짓이냐? 눈은 있어? 없어? 저기 구석 봐. 저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걸레를 집으려 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조심스러워서 보는 사람 가슴이 먼저 아팠다. 서연의 손가락이 행주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은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다.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다. 팀장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다. 이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눈썹 하나가 올라갔다. 뭐야? 주방 아줌마가 왜 여기서? 복순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은 이민자의 대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과 주름 사이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나 상관없다. 서연 씨, 어서 들어가. 아니요, 잠깐만요. 서연은 걸레를 바닥에서 집어 할머니 카트 옆 거리에 걸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그러려고 나온 사람처럼. 팀장님, 3층 청소 구역은 오복순 선생님이 오늘 오전부터 담당하셨는데 오후에 저희 주방 환기 작업 때문에 복도 먼지가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저희 쪽 사정입니다. 이민재가 서연을 훑어봤다. 그래서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복도 저 끝에서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서연의 앞치마 끈을 살짝 건드렸다. 이민재가 코웃음을 쳤다. 주방에서 오래 있었더니 입이 많이 늘었네. 할 일 없으면 들어가서 냄비나 닦아. 그는 돌아섰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서연 씨. 근데 저런 사람한테는 맞서지 마. 당신만 힘들어. 저 안 힘들어요. 할머니가 힘드셨죠.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28년 됐어. 이제 익숙해. 28년. 그 숫자가 서연의 귀에 이상하게 걸렸다. 그 순간 서연은 느끼지 못했다. 복도 맨 끝 계단 쪽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병원 배식 보조 조끼를 입은 남자, 연수생이라고 소개받은 그 사람이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복도를 돌아오며 혼자 생각했다. 왜 나는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런 순간에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게 서연이 서울을 떠난 이유이기도 했다. 사흘 전 월요일 아침, 폭설이 막 지나간 하늘재 마을에 첫 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쌓인 눈이 아직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다. 버스 정류장에 김서연이 서 있었다. 양손에 장보기 가방 2개, 패딩목까지 올린 채.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검은색 캐리어, 회색 코트, 눈이 쌓인 정류장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자. 서연은 그를 보면서 단 하나를 생각했다. 저 사람 여기 처음 와봤구나. 사흘 전이었다. 서연은 그날 새벽 5시 정각에 주방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붙는 그 찰나, 차가운 타일 바닥, 그 위에 연기처럼 떠오르는 자기 입김. 겨울 주방은 냉장고 안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면서 가장 먼저 큰 솥에 물을 올렸다. 환자 잃은 명분죽, 쌀을 불려놓은 건 전날 밤이었다. 국자로 솥 바닥을 한번 긁었다. 긁히는 소리가 텅 빈 주방에 울렸다. 이 소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매일. 쌀알이 퍼지면서 미음이 되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할 즈음 주방 문이 벌컥 열렸다. 언니 들었어요. 정혜운이었다. 목도리를 아직 풀지도 않은 채 뼈사시아노다치 볼이 빨개서 뛰어들어왔다. 뭘? 오늘 연수생 온대요. 본사에서요. 서연은 국자를 한 번 더 저었다. 그래서가 어딨어요.
본사면 재단 본사잖아요.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연수를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모르지. 있겠지. 혜운이 뒤에서 발을 굴렀다. 애언니는 왜 이런 것도 안 궁금해요. 궁금해봤자 죽이타. 서연은 불세기를 줄이며 말했다. 혜우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냉장고로 갔다. 오늘 아침 배식에 쓸 재료를 꺼내야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그게 이 주방의 리듬이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 아침이 된다. 6시 40분쯤이었다. 원장이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김 조리사님, 잠깐만요. 원장 뒤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서연은 소 들뜨개질하던 중이었다. 고개를 들어봤다. 회색 작업복, 병원 로고가 찍힌 것. 그런데 너무 빳빳했다. 세탁기에 넣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새 비닐에서 꺼내서 그냥 입은 것처럼. 박준혁 씨예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주방 보조 연수를 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다.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탁받는 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를 한번 위아래로 봤다. 딱 한 번. 그리고 벽 고리에 걸려있던 여분 앞치마를 꺼내서 내밀었다. 감자부터 씻으세요. 네. 싱크대 저쪽에 만기 있어요. 감자 한 박스 다 씻어주세요. 준혁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이 딱 1초였는데 서연은 그 1초를 놓치지 않았다. 원장이 분위기가 이상한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갔다. 준혁이 앞치마를 받아 들고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물을 틀었다. 감자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소트로 돌아왔다. 잠시 후 혜운이 살금살금 서연 옆으로 왔다. 국자를 뭔가 빌리는 척 하면서 귀에 바짝 붙여서 속삭였다. 언니, 저 사람 손. 응?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서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갔다. 준혁이 감자를 헹구고 있었다. 물이 튀어서 작업복 소매가 젖었는데 그 젖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다. 감자를 잡는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지 않고 주방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굳은 살이 없다는 건 뭔가를 오래 잡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칼도 솥도 국자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쥐고 살아온 손. 그 손이 지금 감자를 하나씩 문지르고 있었다. 너무 공들여서 마치 올바르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손끝에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서연은 시선을 거뒀다. 죽 저어줘. 혜은에게 국자를 넘기고 서연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궁금한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70명의 아침이 먼저다. 10분쯤 흘렀을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다 씻었는데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연이 돌아봤다. 감자가 망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물기가 아직 맺혀 있었다. 껍질 벗기면 돼요. 칼 저기 있어요. 준혁이 칼을 집었다. 그리고 감자를 잡았다. 첫 번째 칼질에서 서연은 알았다. 저 사람 감자 껍질을 벗겨본 적이 없다. 칼 잡는 방향이 반대예요. 서연은 옆에 서서 자기 손을 보여줬다. 감자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깎는 게 아니고 칼을 바깥쪽으로 밀어요. 그래야 손 안 다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잡았다. 칼날이 엉뚱한 각도로 비켰다. 감자살이 두껍게 떨어졌다. 거의 4분의 1이 날아간 셈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자를 가져다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다. 칼이 껍질 위를 얇게 스치는 소리. 사각사각. 껍질이 리본처럼 돌아서 떨어졌다. 보여요? 예인니 브르네. 한번 해봐요. 준혁이 세 번째 감자를 잡았다. 손목 각도가 조금 달라졌다. 아직 두꺼웠지만 처음보다는 나았다. 서연은 그냥 옆에 있었다. 뭐라고 덧붙이지 않았다. 할 말을 다 했으면 기다리는 거다. 그게 가르치는 일이다. 주방 안은 소티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로 가득 찼다. 된장찌개 냄새가 환풍기 쪽으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서연은 식판 36개를 왼쪽 선반에서 꺼내면서 머릿속으로 번호를 훑었다. 201호, 저염. 207호, 연하식, 302호, 짜게, 415호, 죽 아니고 부드러운 밥. 저기요, 준혁이 불렀다. 응? 저 메모 보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호수마다 다른 거요. 서연이 서랍에서 국자를 꺼내며 대답했다. 외웠어요? 전부요? 72명이요. 준혁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다. 그게 다 외워져요. 처음엔 저도 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랑 같이 기억돼요. 302호 초에 어르신은 짜게 드셔야 혈압이 오히려 안정되거든요. 신장이 좀 특이하셔서 415호 박할머니는 치아가 많이 안 좋으신데 죽은 싫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을 푹 퍼서 드려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찌개간을 봤다. 조금 싱거웠다. 소금 한 꼬집. 수첩 있어요? 뒤에서 준혁이 물었다. 없는데 왜요? 저는 좀 적어도 될까요? 호수별 시기 제한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준혁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고 있었다. 검은 표지, 볼펜이 클립에 끼워져 있었다. 적어요. 서연은 다시 찌개 쪽으로 돌아섰다. 준혁이 뒤에서 서연이 부르는 번호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201호 저염, 207호 연하식 걸쭉하게, 302호 짜게, 단짜게가 아니라 간장 기준으로, 415호 부드러운 밥, 죽 절대 안 됨. 서연은 말하면서도 국물을 적고 있었다. 멀티태스킹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준혁은 받아쓰면서 한 번씩 멈춰 확인했다. 302호는 짜게인데 왜 간장 기준이에요? 소금이랑 간장이 짠 종류가 달라요. 최 어르신은 소금 종류에 반응이 있으셔서 나트륨 함량이 같아도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야 속이 안 쓰리세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번 소금으로 간 맞췄다가 식후에 속 쓰리다고 하셔서요. 준혁이 수첩에 뭔가를 더 적었다. 받아쓰기가 아닌 다른 것 같았다. 서연은 보지 않았다. 오후 3시가 지나서 저녁 준비가 시작됐다. 준혁이 큰 솥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서연이 옆을 지나치다 봤다. 솥 들 때는 손잡이 양쪽을 같이 잡는 게 아니에요. 한쪽 손은 바닥을 받쳐요. 그래야 무게 중심이 잡혀요. 이렇게요. 조금 더 안쪽으로요. 준혁이 솥을 들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국물 쪽 화구가 더 높아요. 조심해요. 서연은 그 말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 주방 정리가 절반쯤 됐을 때였다. 정혜운이 행주로 조리대를 닦다가 폰 화면을 슬쩍 켰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야채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혜운이 갑자기 폰 화면을 탁 끄고 서연 쪽으로 걸어왔다. 발소리가 빨랐다. 언니, 낮은 목소리였다. 어? 저 방금. 혜운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주방 문이 열렸다. 원장이었다. 원장은 평소에 주방에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이 3년 동안 일하면서 원장이 주방 문을 직접 연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잠깐 전달할 게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일 오전에 본사 감사가 들어와요. 식자재 관련 서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준혁이 솥 옆에 서 있었다.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 각도였다. 원장이 나갔다. 주방이 다시 소리를 찾는데 몇 초가 걸렸다. 정혜운이 서연 옆에 바짝 붙어 섰다. 아까 하다 만 말을 다시 꺼내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혜운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봤다. 혜운이 폰에서 본 게 뭔지 서연은 아직 몰랐다. 퇴근 시간은 저녁 6시 반이었다. 서연은 보통 지하 주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날은 엘리베이터 앞에 점검 중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계단을 써야 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계단실을 지나치려는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카트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금속이 타일에 부딪히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복도 조명이 한쪽만 켜져 있었다. 3층 청소구역이었다. 낮에도 창문이 작아서 어두운 편인데 저녁이면 형광등 하나가 살짝 깜빡이는 곳이었다. 오복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걸레를 쥔 채로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타일 틈을 닦고 있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다. 흰 면장갑을 낀 손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앞을 이민재가 지나갔다. 서연은 그를 정면으로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행정팀장이라는 사람. 키가 컸다.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다. 걸음이 빠르고 어깨가 앞으로 약간 쏠려 있었다. 이민재는 복순 할머니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보면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순간 구두 발끝이 카트를 툭 밀었다. 세게 찬 게 아니었다. 그냥 스치듯이. 하지만 카트는 기울어졌고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졌다. 걸레, 분무기, 비닐봉지, 소독제통. 이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복순 할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엎드리다시피 해서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분무기가 굴러가는 걸 잡으려고 무릎으로 기면서 손을 뻗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때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웃었다. 민망한 웃음이었다. 어른이 어린 사람 앞에서 작은 실수를 들켰을 때 짓는 그런 웃음. 괜찮아요,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그냥 가요. 금방 다 줍는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았다. 굴러간 분무기를 집었다. 바닥에 흩어진 비닐봉지를 모았다. 소독제통은 뚜껑이 열려서 바닥에 조금 흘렀다. 냄새가 날카로웠다. 알코올과 뭔가 달짝지근한 게 섞인 냄새였다.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가 이런 거 커시앙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은 흘린 소독제를 걸레로 닦았다. 할머니가 쓰다 둔 걸레였는데 사용해도 될 것 같았다. 잠시 둘이 나란히 카트를 정리했다. 복도가 조용했다. 깜빡이는 형광등이 내는 미세한 전기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할머니가 물건을 제자리에 올리면서 말했다. 이 병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어요. 나. 특별한 맥락이 없었다. 그냥 문득 꺼내는 것 같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28년. 할머니가 카트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다. 천천히 무릎에 힘을 주면서. 병원이 이렇게 작았어요. 처음에는 병동도 하나였고 원장 선생님이 직접 밥도 나르고 그랬는데. 서연은 할머니가 일어서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8년, 이 복도를, 이 타일을 28년. 회장님이 그때는 얼마나 젊으셨는지. 할머니가 카트를 밀면서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리고 서연을 돌아봤다. 추워요, 아가씨. 어서 가요.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서연은 계단 쪽으로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손이 차가웠다. 장갑을 안 꼈는데 복도가 더 추웠던 것 같지는 않았다. 병원 현관을 나오자 눈냄새가 났다. 낮에 조금 내렸던 게 아직 쌓여 있었다. 발이 빠졌다. 숙소까지는 걸어서 5분이었다. 하늘제 마을은 저녁 7시면 거의 불이 꺼졌다. 마을 이장집에서만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발자국 소리가 눈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숙소 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냈다. 구멍에 넣으려는데 빗나갔다. 다시 넣으려고 했다. 또 빗나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섰다. 열쇠를 쥔 채로 이민재의 구두 발끝이 카트를 미는 게 다시 눈앞에 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등이.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 민망하다는 듯이 웃는 그 얼굴. 괜찮아요, 아가씨. 서연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열쇠가 들어갔다. 문이 열렸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잠깐 서 있었다. 외투도 벗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회장님이 그때는 얼마나 젊으셨는지. 회장님. 서연은 그 단어를 혼자 입속으로 한번 굴렸다. 박준혁이 솥 옆에 서 있던 게 떠올랐다. 원장이 감사공지를 하고 나갔을 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혜운이 폰 화면을 탁 끄던 것도. 서연은 불을 켰다. 테이블 위에 어제 읽다 만 책이 있었다. 펼쳐진 채로 엎어져 있었다. 서연은 코트를 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책에 손을 얹었는데 펴지 않았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다. 내일 오전 본사 감사가 들어온다. 그 생각이 지금에서야 제대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15분 일찍 주방에 들어갔다.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치고는 손이 멀쩡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몸은 피로한데 어딘가 오히려 또렷한 기분이었다. 소태물을 올리고 쌀을 안 치고 채소 칸을 열었다. 무가 3개 남아 있었다. 서연은 하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리고 칼을 집었다. 리드미컬하게 칼이 도마를 두드렸다. 그 소리가 좁은 주방 안에 일정하게 퍼졌다. 서연은 그 소리에 집중했다.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준혁이 들어온 것은 7분쯤 뒤였다. 흰 앞치마를 이미 두르고 있었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슬리퍼로 바꾼 상태였다. 어제보다 익숙해 보였다. 주방 안에 익숙해지는 게 빠른 사람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서연은 대답을 짧게 끊었다. 박준혁도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씻어야 할 대파 묶음을 가져가서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이 콸콸 소리를 냈다. 서연은 물을 계속 썰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칼소리와 물소리만 있었다. 어제 감사 얘기요. 박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고개는 싱크대 쪽을 향한 채였다. 네, 직원들이 많이 긴장하던데. 그럴 만하죠. 서연은 칼을 멈추지 않았다. 이 병원이 오래됐죠? 예, 28회요. 그렇구나.
잠깐 뜸이 들었다. 예,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서연은 칼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한 분 계세요. 누구요? 복도 청소하시는 할머니, 오복순 선생님. 잠깐 사이가 있었다. 28회. 박준혁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중얼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썰었다. 개원할 때부터요. 그렇게 들었어요. 박준혁은 대답이 없었다. 서연이 슬쩍 옆을 봤다. 그가 대파를 든 채로 멈춰 있었다. 손이 그냥 거기서 정지해 있었다. 물이 계속 흘렀다. 그런데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표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연은 몰랐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그냥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다시 도마로 내렸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것만은 알 것 같았다. 씻다 멈추면 물이 더 차가워져요. 서연이 말했다. 아, 네. 박준혁이 다시 손을 움직였다. 주방 안에 다시 소리들이 채워졌다. 그로부터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발소리인 줄 알았다. 구두 소리였는데 빠르고 딱딱한 소리였다. 2층 복도에서는 잘 안 들리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목소리가 들렸다. 이민재였다. 이게 지금 뭐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화가 나 있을 때 이민재가 내는 소리, 서연은 3년 만에 익숙해 있었다. 아니, 여기를 이따위로 닦아놓으면 어떡해? 바닥이 이게 뭐야? 서연은 칼을 내려놓았다. 저 잠깐요. 박준혁에게 한마디 했다. 그는 대패서 고개를 들었지만 말은 없었다. 서연은 주방 문을 밀었다. 복도는 좁고 형광등이 흰 빛을 내고 있었다. 오전의 햇볕이 아직 복도 끝 창문까지 닿지 않는 시간이었다. 오복순 할머니가 거기 있었다. 걸레를 든 채로 벽 쪽에 약간 물러서 있었다. 이민재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하늘색 넥타이가 반듯하게 매여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다.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 짓이에요. 보기 흉하게. 이민재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복도 끝까지 들릴 만한 소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서연 귀에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걸레가 바닥에 있었다. 아까 할머니 손에 들려 있었던 걸레가 지금 바닥에 있었다. 이민재의 구두 옆에. 서연의 두 손이 앞치마 끈을 잡았다. 손가락 끝이 천을 꽉 쥐었다. 하얗게 굳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참는 것 같은 자세였다. 괜찮아요, 아가씨. 어제 그 목소리가 귀 어디선가에서 들렸다. 서연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한 발짝. 팀장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서연 자신도 그게 조금 놀라웠다.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화가 나 있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데 어딘가 그보다 더 가라앉은 소리였다. 이민재가 돌아봤다. 한 박자 텀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뭔가가 번졌다. 비웃음이라고 해야 하나, 귀찮다는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었는데 기분 나쁜 건 분명했다. 주방 직원이 여기는 왜 나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한 발짝 더 나섰다. 할머니와 이민자의 사이 어딘가에 서는 위치였다. 완전히 막아선 것은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서요. 이민재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그게 당신이 신경 쓸 일이에요. 아니요. 서연이 말했다. 그냥 봤어요. 복도에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이민재가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다. 복도 끝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었다. 시선이 갔다. 복도 끝 계단 입구 쪽에 박준혁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서연을 보는 건지 이민재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눈이 아까 주방에서와 달랐다. 이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주방 아줌마가 왜 나서요? 이게 낮은 목소리였다. 낮다는 게 무섭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걸 느꼈다. 복도 타일이 차가웠다. 슬리퍼 밑창이 얇아서 그 냉기가 발꿈치까지 올라왔다. 그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물을 흘린 거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민재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뭐요? 팀장님이 카트를 차서 쏟아진 거예요. 한 문장이었다. 꾸밈이 없었다. 목소리가 높지도 않았다.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했다. 이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굳는다는 게 이런 거였다.
입꼬리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눈 주변 근육이 마지막으로 턱이 단단해지는 것. 내가 언제 제가 봤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그 대목에서 한 번 갈라졌다. 딱 한 번이었다. 이민자에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형광등 소리가 또 그 틈을 채웠다. 복도 어딘가에서 보온병 뚜껑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민재가 코로 짧게 웃었다. 비웃음이 맞았다. 이번엔 확실했다. 그래요. 그가 말했다.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뒤로 돌아섰다. 서류 끼운 클립보드를 옆구리에 끼면서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그냥 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싸운 것도 아닌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가 소매를 잡았다. 가볍게 두 손가락으로 짚는 정도였다. 복순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손이 작았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찬 바닥에 오래 쪼그리고 앉아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감사하다는 말이 크지 않아도 충분했다. 서연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에요. 라고 됐는데 그 말이 맞는 대답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걸레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았겠다. 한 번 멈칫했다가 다시 섰다. 청소 카트를 잡고 복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그러다가 시선이 자연스럽게 복도 끝으로 갔다. 박준혁이 아직 거기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손에 수첩이 들려 있었다. 볼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여서 정확히 뭘 쓰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신중하게 한 글자씩 눌러 쓰는 것처럼.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먼저 왔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였다. 점심 준비가 시작된 시간이었다. 국물이 울긋불긋 거품을 올리면서 끓는 소리가 주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앞치마 끈을 다시 여미면서 조리대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 씨, 작은 목소리였다. 정혜운이었다. 조리대 구석에 서 있었는데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왜? 잠깐만요. 정혜운이 주방 문 쪽을 한번 보고 서연 쪽으로 바짝 다가왔다. 방금 그 연수생. 응? 얼굴 확인했어요. 서연이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야? 정혜운이 폰 화면을 켜서 내밀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있었다. 어떤 행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 같았다.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선 남자였다. 나이는 40 중반 정도로 보였다. 서연은 그 얼굴을 봤다. 보는 순간 알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검색했어요. 하늘제복지병원 재단 회장이요. 박준혁 회장. 정혜운이 속삭였다. 이분이 지금 주방에서 당근 썰고 있어요. 서연 씨. 서연은 사진을 다시 봤다. 복도 끝에서 수첩을 꺼내던 남자. 앞치마를 두른 채 보고 있던 눈. 처음부터 어색했던 손동작. 뭔가 틀린 것 같다고 느꼈던 그 느낌들이 한꺼번에 줄을 세우면서 정렬됐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었다. 누군가 냄비 뚜껑을 건드렸는지 달그락 소리가 났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운이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서연 씨,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강원도의 겨울 바람이었다. 유리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서연은 주방 문 쪽을 봤다. 문 너머 복도 끝 수첩을 들고 있던 그 남자를. 숙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목조 문틀이 틀어져서인지 걸쇠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 서연은 2번 밀어서 확인했다. 잠겼다. 방 안은 조용했다. 히터 옆에 앉았다. 히터는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열기를 내뿜었다. 서연은 겉옷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정혜운이 보낸 캡처 사진이 있었다. 화면을 켜면 바로 보였다. 단상 앞에 선 남자, 정장 차림, 단정하게 넘긴 머리, 손을 모아 잡고 있는 자세. 서연은 그 얼굴을 봤다. 그리고 오늘 오전의 장면을 떠올렸다. 감자 껍질을 벗기다가 힘 조절을 못해서 너무 두껍게 깎던 손, 칼끝이 도마 위에서 자꾸 미끄러지던 것. 서연이 좀 더 세게 잡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안 네 라고 대답하던 목소리. 사진 속 남자와 앞치마를 두른 그 남자가 겹쳤다.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껐다. 다시 켰다. 다시 껐다.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가웠다. 히터 소리가 딸깍 딸깍 딸깍. 배신감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상했다. 배신이 성립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서연은 그 남자를 신뢰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 손이 너무 부드러웠고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고 수첩을 꺼내는 속도가 너무 익숙했다. 그러면 당혹감인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다가 그냥 뒀다.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지금 그 남자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렀다. 복순 할머니. 이민재가 카트를 발로 찼던 그 복도. 카트 바퀴가 타일 위에서 비틀리던 소리.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자세.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었다. 오래 그렇게 있었던 사람의 자세였다. 서연은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는 수첩을 가져왔다. 쓸 것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기억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처음 하늘재 복지병원에 왔을 때 복순 할머니를 처음 봤던 날 새벽 5시였다. 서연이 주방 첫 출근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에이, 새 조리사요? 하고 물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 2년, 아니 거의 3년, 서연은 하나씩 썼다. 복순 할머니가 한 번도 병가를 쓰지 않았다는 것, 감기 기운이 있는 날에도 나왔다. 아서 서연이 할머니 오늘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나 이런 거 안 써요 라고 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면서 넘겼다. 그때 서연은 그냥 지나쳤다. 지금 생각하니 그 웃음이 걸렸다. 한 줄 더 썼다. 급여 명세서 이야기. 작년 봄이었다. 주방 직원들이 명세서 관련 행정 처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복순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말했다. 나는 명세서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군가가 그래도 입금은 되잖아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뭐 그렇지 라고 했다. 그 대화가 그냥 흘러갔다. 서연도 흘려보냈다. 그러면 안 됐다. 수첩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잠깐 멈췄다. 히터가 다시 딸깍 소리를 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아주 가늘게 울렸다. 이민재가 부임한 게 5년 전이라고 들었다. 급여 관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을 서연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작은 것들이 있었다. 복도 끝 구역 청소 용품이 자꾸 바뀌었다. 더 싼 것들로. 할머니가 쓰던 무릎 패드가 어느 날 없어졌다. 서연이 그거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예산이 안 나온대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지금 다르게 들렸다. 서연은 계속 썼다. 이것은 목록이 아니었다. 순서도 없었다. 날짜도 없었다. 그냥 기억이었다. 스쳐 지나갔던 것들. 보고도 보지 않았던 것들. 복순 할머니가 계단 청소를 마치고 3층에서 내려오다 무릎을 잡고 잠깐 서 있던 것. 서연이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라고 했다. 오래된 통증이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통증. 이민재가 복순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서연은 그날 복도에서 다 들었다. 이 시간까지 여기 못 끝냈어요. 몇 년째 이 일 하는 거예요. 다시 해요. 처음부터. 이게 청소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카트를 차던 발. 서연은 그 순간 몸이 앞으로 나갔다.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니었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다. 지금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니 무릎 뒤쪽이 조금 당겼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다. 수첩 위에 한 줄을 더 썼다. 28년. 복순 할머니가 이 병원에서 일한 시간. 박준혁의 아버지가 병원을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는 그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 손에 있는 건 낡은 걸레와 주어지지 않은 명세서뿐이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새벽 2시였다. 밖에는 눈이 다시 쌓이고 있었다. 히터 소리만 남은 방 안에서 서연은 수첩을 닫았다. 내일 자신이 할 일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상대를 보는 것이다. 서연은 복순 할머니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수첩을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지난 봄에 복순 할머니가 흘렸던 말, 서연이 그냥 지나쳤던 말. 예전엔 월급 날마다 봉투를 받았었는데 봉투. 서연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서연은 새벽 2시 반까지 수첩에 적었다. 봉투. 이민재 부임 이전, 이민재 부임 이후. 할머니가 그 말을 흘린 건 지난 4월이었다. 주방 앞 복도에서 서연이 식재료 박스를 들고 지나칠 때였다. 복순 할머니가 창문 유리를 닦으면서 혼잣말처럼 했던 말. 서연은 그때 요즘은 계좌로 주나 봐요 하고 짧게 대꾸하고 지나쳤다. 지나쳤다. 서연은 그 단어에 줄을 그었다. 팀장이 관리해준다. 그 말이 실제 할머니 입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서연이 지금 상상하는 건지 확인해야 했다. 내일 아침 직접
수첩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다. 목요일 아침 6시 주방에 불이 켜졌다. 서연은 죽을 먼저 올렸다. 흰죽이었다. 쌀 씻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작게 울렸다. 해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준혁도 오전 7시 반이 출근이었다. 복순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출근했다.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알고 있었으면서 한 번도 주방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6시 15분쯤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났다. 서연은 주방 문을 열었다. 할머니,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눈이 보였다. 아침 드셨어요? 죽 끓였는데 잠깐 들어오실래요?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나는 괜찮아요. 저 혼자 먹기만이 끓였어요.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2인분을 더 끓였다. 할머니가 카트를 복도 벽 쪽에 세워두고 들어왔다. 둘이 마주 앉았다. 죽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깍두기 하나, 간장 종지 하나, 주방 형광등 불빛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내려와 있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죽을 한술 뜨고 천천히 씹었다. 서연도 한술 먹었다. 맛있네. 별로 가난했어요. 그게 맛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서연은 죽 그릇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할머니, 급여 명세서 받으신 적 있어요? 숟가락이 멈췄다. 소리가 없어졌다. 형광등 윙 하는 소리만 남았다. 서연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할머니가 대답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10초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팀장이 관리해준다고 해서 역시였다. 언제부터요? 한 4년쯤 됐나? 그때 팀장이 바뀌고 나서. 전에는 봉투로 받았는데 전산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받는 줄 알았어요. 계좌로 들어오니까. 근데 얼마가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통장을 잘 안 봐서. 서연은 숨을 한 번 골랐다. 할머니,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서 뽑아보신 적 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이 없었다. 더 묻지 않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만 했다. 설명하지 않았다. 약속도 크게 하지 않았다. 그냥 그 한 문장. 할머니가 서연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번거롭게. 번거롭지 않아요.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둘이 죽을 다 먹었다. 더 묻지 않았고 할머니도 더 말하지 않았다. 빈 그릇이 2개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잘 먹었어요. 내일도 오세요. 할머니가 마스크를 고쳐 쓰고 주방 문을 나갔다. 카트 바퀴 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그릇 2개를 씻었다. 물이 따뜻했다. 오후 2시. 점심 뒷정리가 끝나고 주방에는 서연과 박준혁만 남았다. 해우는 식재료 검수 때문에 창고로 갔다. 박준혁은 팔을 썰고 있었다. 내일 국 재료였다. 칼질이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두께가 들쭉날쭉했다. 서연은 그 옆에서 감자 껍질을 벗겼다. 파 써는 소리가 도마 위에서 규칙 없이 울렸다. 탁, 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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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혁이 칼을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어제 복도에서. 서연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감자 껍질을 한 줄 더 벗겼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연이 이번엔 손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박준혁을 정면으로 봤다.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연수생, 맞으세요? 정확히 물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이 엇갈렸다. 서연은 그 침묵을 읽었다. 부정도 아니었고 당황도 아니었다. 뭔가를 정리하는 얼굴이었다. 서연이 감자를 다시 들었다. 칼도 다시 들었다. 감자 두께가 아직도 불균이래요. 박준혁이 팔을 내려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뭔가가 번졌다. 웃음인지 아닌지 서연은 보지 않았다. 파도 마찬가지예요. 두꺼운 건 나중에 덜 익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다. 둘이 다시 썰기 시작했다. 탁, 탁. 서연의 칼과 박준혁의 칼이 엇박자로 도마를 쳤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까부터였다. 주방 작은 창문 너머로 흰 게 내려오는 게 보였다. 박준혁이 팔을 다 썰고 칼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는 왜 여기서 일해요? 여기까지. 서연이 손을 멈췄다. 여기까지. 그 단어가 이상했다. 연수생이 할 질문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 병원의 어떤 사정을 알고 묻는 건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썰어둔 감자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메뉴가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감자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연습 잘 해두세요. 박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릇을 들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다시 칼소리가 났다. 이번엔 좀 더 고르게. 냉장고 문을 열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여기서 일하냐고 물었다. 이 병원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묻는 말투였다.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릇을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손에 남은 차가움을 쥐었다 폈다 했다. 저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생각보다 빨리 와야 할 것 같았다. 목요일 저녁, 서연은 조리복을 벗지 않은 근제의 총무과 앞복도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총무과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젊은 직원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름표에는 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리실 김서연이에요. 청소 직원 오복순 할머니 근로계약서랑 급여이체 내역 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최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인사 관련 서류는 본인 요청이 아니면 열람이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요청하셨어요. 네? 복순 할머니가 본인 서류를 확인하고 싶으신데 직접 오시기가 어렵다고 하셔서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최지훈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래도 위임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면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방향으로 알려드릴게요. 최지훈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놨다. 서연이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그가 말했다. 잠깐요. 키보드 소리가 났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두어 번 났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계약서랑 이체 내역 지난 4년치 나오는데 다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한 장씩 받아서 순서대로 모았다. 형광등 비달에 흰 종이 위에 숫자들이 작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그 숫자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매달 급여 명세 아래쪽에 작은 칸 하나가 있었다. 기타 공제라는 항목이었다. 금액은 매달 달랐다. 3만 원짜리 달도 있었고 15만 원짜리 달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체 계좌 번호가 찍혀 있었다. 서연은 그 번호를 다시 들여다봤다. 병원 계좌가 아니었다. 개인 계좌였다. 예금주 이름 칸에는 이민재라고 찍혀 있었다. 4년이었다. 4년 동안 매달 복순 할머니 급여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종이 위에 전해질 것 같아서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혹시 복사기 좀 써도 될까요? 아, 저쪽에 있어요. 복사기 뚜껑을 들고 서류를 올려놓을 때 유리의 형광등이 반사되어 눈이 잠깐 따가웠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버튼을 눌렀다. 복사본이 한 장씩 나왔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서 갖고 온 봉투 안에 넣었다. 원본은 다시 최지훈에게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잘 전해드려요. 최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총무과를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저녁 8시가 넘었고 대부분 직원들은 퇴근한 뒤였다. 발소리만 복도 끝까지 또렷하게 났다. 서연은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숙소로 돌아왔다. 사태가는 조용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서연은 외투도 벗지 않고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외투 안이 더웠다. 그래도 서연은 잠시 그대로 있었다. 생각이 많을 때 서연은 원래 뭔가를 만졌다. 컵이든 수저든. 지금은 봉투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뗐다 했다. 4년이었다. 복순 할머니가 28년 동안 이 병원 복도를 닦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닦았다. 그 시간 중에서 4년 동안 매달 월급이 조금씩 어딘가로 새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서연은 봉투를 들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잠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가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났다. 눈이 또 오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서연이 주방불을 켰다. 이 시간에 주방에는 원래 서연 혼자였다. 국물을 올리기 전에 재료를 손질해 두는 게 서연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런데 주방 문이 열려 있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췄다. 박준혁이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조리복이 아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다. 코트는 의자에 걸쳐 놓았다. 머리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서연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준혁도 서연을 봤다. 먼저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 앞치마를 꺼내 매면서 물었다. 오늘 연수 끝나는 날인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이시죠? 이번엔 물음표가 없었다. 주방 안이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등이 꺾이는 정도였다. 짧지 않은 인사였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쓸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두부 한 모, 달걀 6개, 냉동 완두콩 한 봉지. 재료를 하나씩 꺼내면서 서연이 말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서요. 다 보셨나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달걀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봉투가 하나 있어요. 총무과에서 확인한 서류예요.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확인하실 건가요? 준혁의 표정이 바뀌었다.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다. 미간이 좁아지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조용해지는 얼굴이었다. 퀘리비야,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서연이 냉장고 문을 닫았다. 이민재 팀장 명의로 빠져나간 급여 내역이요. 오복순 할머니 거 4년치. 주방 안에 다시 냉장고 소리만 남았다. 준혁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났다. 고르고 일정한 소리였다. 준혁이 낮게 말했다. 야, 그걸 김조리사님이 왜? 서연이 칼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복순 할머니가 저한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두부를 다 썰고 그릇에 담았다. 그릇을 들어 옆으로 밀어두면서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게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회장님, 네. 이민자의 팀장은 오늘도 여기 출근할 텐데요. 준혁이 눈을 들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봤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준혁이 봉투를 받아 들고 주방을 나갔다. 서연은 그의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다시 도마 앞에 섰다. 정혜운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다. 언니, 방금 그 봉투 몰라도 돼. 근데 나 다 봤는데. 서연이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입끝이 조금 올라간 것이었다. 그럼 알아도 돼. 오늘 하루만. 정혜운이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냄비 뚜껑을 덮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달라질 것 같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다. 그 어느 쪽이든 주방은 오전 8시까지 밥을 내야 했다. 원장실 회의 소집 공문은 오전 9시에 각 팀장에게 동시에 전달됐다. 발신인은 재단 박준혁 회장이었다. 이민재가 그 문자를 받은 건 행정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이었다. 그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회장이라는 단어를 3번쯤 읽었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한 번 정도 냈다. 그가 원장실 쪽 복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서연은 보지 못했다. 서연은 그 시간에 환자 식판을 카트에 올리고 있었다. 원장실은 병원 3층 끝에 있었다. 평소에는 원장 혼자 쓰는 방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긴 테이블 하나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하늘제 마을의 산이 보였다. 눈은 아직 녹지 않아서 능선이 흰색이었다. 간부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원장, 간호부장, 시설팀장, 그리고 이민재. 이민재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주방 연수생, 그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민자에는 한 걸음 멈췄다. 그 정도였다. 이미 오래 행정직을 해온 사람처럼 그는 표정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의자를 찾아 앉았다. 준혁이 말했다. 다들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랐다. 주방에서 서연 옆에 서서 두부를 썰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천천히 공간을 채우는 목소리였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회장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연수생 신분으로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원장의 안경이 흔들렸다. 간호부장이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이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혁이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건 인사사안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한 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다. 문이 열렸다. 오복순 할머니가 들어왔다. 청소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문 앞에서 방안을 한번 둘러보는 얼굴이었다. 이런 방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테이블을 돌아서 할머니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 의자를 직접 빼드렸다. 앉으십시오, 선생님. 복순 할머니가 준혁의 얼굴을 봤다.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민재의 턱 근육이 한번 움직였다. 준혁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앉으면서 말했다. 오복순 선생님은 이 병원이 문을 열던 해부터 일하셨습니다. 28년 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 아버지 고 박인수 회장님이 이 병원을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채용한 직원이 오복순 선생님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앞을 보고 있었다. 눈이 조금 젖어 있는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준혁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단단하게 났다. 지난 4년간 이 병원 직원 급여 내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재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이 멈추는 게 보였다. 종이 위에 어떤 줄에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이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 서류는 제가 설명을 하나. 문이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서류 가방을 들고 명함을 꺼내 들면서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한결 소속 노무사 나왔습니다. 재단 측 요청으로 오늘 동석합니다. 이민재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채 그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다. 회의실에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무사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다. 서류를 펼치는 소리가 건조하고 또렷하게 났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이민재 팀장님, 앉으십시오. 이민재가 천천히 앉았다. 그의 얼굴빛이 조금 전과 달랐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게 보였다.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노무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 밀어놓았다. 지난 4년간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 확인서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청소 인력 파트에서 월 평균 22만 원, 4년 합산 1,056만 원이 지급 기록과 실수령액 사이의 차이가 납니다. 복순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종이를 보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이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건 행정 처리 방식 차이 때문에. 준혁이 조용하게 말했다. 팀장님, 이민재가 멈췄다. 지금은 설명 들을 시간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건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리창이 아주 얇게 울렸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 행정팀장 이민재 씨에 대한 해임을 통보합니다. 급여 착복건은 재단 법무팀을 통해 별도 진행합니다.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혁이 복순 할머니 쪽을 바라봤다. 오복순 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미지급된 4년치 급여는 이번 달 안에 전액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서류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다. 나무 틀에 끼운 종이였다. 두껍고 단단한 종이. 재단명의 감사패입니다. 28년 근속. 이 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복순 할머니가 두 손으로 액자를 받았다. 오래된 손이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 손이 액자 테두리를 꼭 쥐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이해갔어. 고맙습니다. 어르른 목소리가 낮고 짧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회의가 끝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이민재는 자기 짐을 직접 챙겼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행정실 동료들은 복도에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책상 서랍을 비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서랍이 끝까지 열렸다가 빠지는 소리. 주방 쪽 복도에서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다. 오후 4시쯤 이민재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종이 박스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박스가 그리 크지 않았다. 5년치 자리에서 챙긴 물건이 그것뿐이었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가 채 박스를 싣고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보았다. 분노 같은 건 이미 없었다. 그냥 차 한 대가 눈길을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뿐이었다. 준혁이 주방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서연이 내일 아침 식단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바쁘신가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준혁이 조리대 옆에 섰다.
주방에 국물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후 내내 끓인 사골 육수였다. 그가 말을 꺼냈다. 서연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서울 재단 본사에서 조리 총괄 자리가 납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높고 시설도 다릅니다. 서연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연이 메모지를 내려놓았다. 잠깐 생각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늘고 조용한 눈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저는 여기 환자들 시기 메모를 외우고 있어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고 들었다. 302호 할아버지는 짜게 드셔야 해요. 저혈압이라서요. 415호 할머니는 밥을 아주 부드럽게 해드려야 하고요. 잇몸이 좋지 않으셔서. 준혁이 조용히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서울에 가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해요. 준혁이 웃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지난 닷새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요일 아침 서연은 새벽 5시에 주방불을 켰다.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이 한 박자 늦게 켜진다. 그 한 박자를 서연은 3년째 알고 있었다. 바깥이 아직 어두웠다. 주방창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다. 한방눈이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고 있었다. 서연이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부었다. 가스불이 올라오면서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감쌌다.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면서 냄비 안에서 아주 작은 기포들이 올라왔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바퀴 달린 청소 카트가 밀려오는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천천히. 복순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주방 앞 복도를 지나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작게 짧게 흔들었다. 서연이 국자를 들고 흔들어 답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입 전체로 웃는 게 아니었다. 눈가가 접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카트 소리가 다시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서연이 국자를 내려놓고 냄비를 저었다. 김이 올라왔다. 따뜻하고 묵직한 김이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나는 서울을 떠난 게 아니었다. 여기로 온 것이었다.